제가 이 모든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제 아내는요, 겉보기엔 정말 평범했습니다.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외모에 목소리도 차분하고 말투도 교양 있는 편이었어요. 딱 봐도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고 결혼 생활 초반까지도 정말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건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였어요. 어느 날부터 아내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감성 에세이니 자기 개발이니 하면서 하루에 한 권씩 쌓아놓고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일하면서 지친 몸 이끌고 집에 오면 그냥 소파에 눕고 싶고 TV 틀어놓고 멍하니 있고 싶은데 아내는 갑자기 저녁만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조명 하나 켜놓고 책을 읽는 겁니다. 처음엔 좋아 보였어요. 아, 그래도 아내가 자기 발전에 관심이 많구나. 보기 좋다 싶었죠. 근데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책 읽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독서 모임이란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라더라, 삶을 나누는 서재인가, 이름부터 뭔가 오글거리고 요상했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에 시립 도서관 근처 북카페에서 모인다는데 그냥 가볍게 책 이야기 나누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갈수록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아내가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책 보러 간다면서 왜 갑자기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도 뿌리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옷도 좀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늘 무난한 니트에 청바지 입더니 갑자기 스커트에 블라우스를 입고 거울 앞에 오래 서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기분 전환인가 싶었죠. 저도 물어봤어요. 책 보러 가는데 왜 이렇게 꾸며? 그랬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나만 너무 후줄근하면 좀 그렇잖아. 다른 분들은 다 예쁘게 하고 오셔. 그때부터 뭔가 위화감이 심해졌어요. 책을 읽고 있다는 건 좋은데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남편들이 있는 사람들일까, 젊은 사람이 많을까, 그런 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슬쩍 물어봤어요. 거긴 주로 누가 와? 다 여자야? 그랬더니 아내가 피식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남자도 있지. 책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성별이 무슨 상관이야. 그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뭐가 딱 짚이진 않지만 직감적으로 이상한 느낌이 확 밀려왔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가 나가는 날마다 신경이 곤두섰어요. 그전까지는 주말이면 아내랑 장도 보고 산책도 하고 드라이브도 다녔는데 이젠 주말 아침마다 저 혼자 밥을 먹는 겁니다. 아내는 일찍부터 나가고 돌아오는 건 점심도 한참 지난 오후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충동적으로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아침 일찍 옷을 갖춰 입고 나갔고 저는 몰래 뒤따라 나섰어요. 차도 안 타고 지하철을 타더라고요. 마스크에 모자까지 눌러쓰고 조심조심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아내는 구청 근처에 있는 북카페에 들어갔고 저는 멀리서 그걸 지켜봤어요. 카페 입구엔 삶을 나누는 서재 정기 모임이라고 적힌 작은 팻말이 서 있었어요. 안에는 책이랑 음료가 섞여 있는 공간이었고 아내가 들어가자 몇 명이 벌떡 일어나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남자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 남자. 아내 손을 잡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손가락을 감싸쥐고 눈을 마주보며 웃었어요. 저는 그걸 유리창 너머로 봤어요. 순간 뇌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저 여자는 지금 남편을 둔 유부녀고 저 남자랑은 아무 관계가 없을 텐데 왜 그런 표정으로 웃는 거죠? 왜 손을 잡는 거죠? 그날 저는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카페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대신 근처에 있던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머릿속엔 수천 개의 질문이 떠올랐어요. 진짜인가? 내가 잘못 본 건가? 그 사람이 그냥 인사한 걸까? 아니면 벌써 그런 사이인 걸까? 그리고 다음 주 아내에게 말했죠. 나도 책 좀 읽어보려고. 너 따라 독서 모임 가도 돼? 아내는 처음엔 웃었어요. 그러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당신 책 싫어하잖아.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바꿔보려고. 부부가 함께하면 더 좋잖아. 그 다음 주 저는 독서 모임에 직접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피곤하다느니 요즘 책이 재미없다느니 핑계를 댔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내 몰래 그 모임에 가입 신청을 넣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삶을 나누는 서재는 누구나 신청만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오픈 톡방도 있었고 다음 주 모임 공지도 올라와 있었어요. 오픈 톡방에서 인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내는 제가 독서 모임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뭐 어쩔 수 있겠어요. 제가 그냥 가입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내처럼 화려하게 꾸미진 않았어요. 그냥 정장 셔츠에 외투 하나 걸치고 평범하게 갔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벌써 몇몇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다들 웃고 있었고 분위기는 꽤 부드러웠습니다. 책을 좋아한다는 사람들답게 조곤조곤한 말투, 잔잔한 음악, 은은한 커피 향. 근데 저는 그곳에 있는 모든 게 거슬렸어요. 사람들 하나하나의 표정도 불편했고 말끝마다 피어오르는 웃음소리도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봤어요. 그 남자, 지난번 아내와 손을 맞잡았던 그 남자. 이름은 하진우라고 하더군요. 프리랜서 작가라는데 정확히 어떤 작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는 모임의 중심이었습니다. 다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여자들 몇 명은 그의 말에 눈을 반짝이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속은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봤던 그 미소를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 저를 보더니 살짝 인사를 하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건가요?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가 저를 몰랐다는 듯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기분 나빴습니다. 그 사람 손에 제 아내 손이 있었던 게 불과 일주일 전인데 그걸 이렇게 태연하게 넘긴다고요? 저는 침착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 처음이에요. 아내가 추천해서 나와봤습니다. 그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웃더니 이러더군요. 혹시 이은서님 남편분이신가요? 그 순간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제 아내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독서 모임에서 이름 정도는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말투, 너무 익숙하게 말하는 그 말투에 제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서 남편입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두 분이 함께 책을 좋아하시다니 부럽네요. 요즘 그런 부부들 많지 않거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불쾌했어요. 어디서 우리 부부를 함부로 평가하는 겁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요? 입술이 바짝 마르기 시작했고 저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제 옆자리엔 아내가 아니고 젊은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이름은 연지라고 했고 아내보다 훨씬 어렸습니다. 그 여자도 하진우와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임이 시작되고 책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감정의 자유로움에 대하여였어요. 누군가는 사람의 감정은 구속되면 안 된다느니 사랑에도 틀이 없어야 한다느니 떠들고 있었고 하진우는 사람의 감정은 시대에 따라 진화한다며 부부관계 역시 일종의 제도적 폭력일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럼 지금의 결혼 제도가 잘못됐다고 보세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일부러 태어난 척 물었죠. 하진우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이라는 틀은 사회가 강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감정은 틀에 갇히면 죽거든요. 모임에 있던 사람들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 사람들이 박수치는 건 뭐예요? 진짜 감정이면 가정도 부수고 다 괜찮다는 건가요? 모임이 끝나고 몇몇 사람은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2차 모임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따라가진 않았어요. 대신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식당 창가 자리에 하진우와 연지 그리고 몇몇 여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 중간에 아내도 있었어요. 아내는 그 남자와 말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어요. 아니,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친밀하게, 다정하게, 뭔가 오래된 사이처럼 그렇게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당장 달려가서 소리치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더 이상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잔에 따라 놓고도 입을 대지 못했어요. 속이 뒤집혀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모임 거기서 끝을 보자. 그 다음 모임이 열리는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움직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일부러 컵을 3개 내려놓고 발소리를 내며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아내는 안방 문을 살짝 열고 물끄러미 절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오늘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그냥 요즘 잠이 안 와서. 그리고는 일부러 천천히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고 있는 그 표정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아내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카페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마트를 들러 꽃다발을 사고 카페 근처 빵집에 들러 케이크를 사더군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고 휴대폰으로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표정은 설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치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무작정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전날 근처 카페를 방문해서 CCTV 각도랑 테이블 배치를 확인해 놨고 그날 제가 앉을 자리를 미리 정해 놨습니다. 그 자리는 아내의 정면 사선 방향이었고 그녀가 누구와 무슨 행동을 하든 전부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카페에 들어섰을 땐 아직 몇 명만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 중엔 하진우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도착했어요. 손엔 꽃과 케이크를 들고 있었고 하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어요. 그 둘이 마주보고 인사하는 그 장면을 저는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제 손엔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녹화 중이었습니다. 아내는 하진우 앞에 조심스럽게 케이크를 내려놓고 작은 쪽지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그것을 읽고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그들의 손은 다시 마주 잡혔고 이번엔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서로의 손을 감쌌어요. 그건 동료 간의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끼리의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애틋함이 깃든 동작이었고 오랜만에 만난 연인이 나누는 그 미묘한 애정의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끝났다. 이건 지금 불륜이다. 이건 그냥 오해가 아니다. 이 여자, 제 아내는 지금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는 모임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고 그들의 동선도 전부 기록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근처 공원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따로 벤치에 앉아 다시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제 물증은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아내는 평소처럼 문을 열고 아무렇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책 얘기보다 케이크 얘기가 더 많았어.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진우 잘 지내더라.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얼굴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흔들렸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한 편을 재생했어요. 카페에서 그녀가 꽃을 건네고 쪽지를 쥐어주고 손을 감싸주는 그 장면. 아내는 말없이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따라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스스로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가 아내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게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저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될 줄 몰랐는데 손까지 잡을 줄은 몰랐던 거야?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역겨웠습니다. 그 사람하고 얼마나 됐어? 그냥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야. 감정만 조금 흔들렸던 거야. 감정만 흔들렸대요.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그녀는 그날 제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고, 저는 아무것도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그 관계가 정말 감정만 있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이었는지 그걸 알아야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질질 끌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아내는 그날 밤 이후 점점 말을 잃었고 집안은 냉랭한 공기만 흘러다녔습니다. 저는 하진우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뒤에서 지켜보고 화를 삼키는 건 저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느꼈어요. 그가 더 뻔뻔하게 굴기 전에 제가 먼저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모임 톡방에 올려진 다음 주 번개 모임 일정에 참석으로 체크를 한 뒤 저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진우님, 별도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뵙고 싶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답장을 보냈어요. 네, 좋습니다. 언제가 편하실까요? 그 대답을 본 순간 저는 또다시 이 인간이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실감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얼굴로 아내 남편이 연락했는데 저렇게 쉽게 만남을 수락한다고요? 만남 장소는 카페가 아닌 인적 드문 공원 벤치였습니다. 한적한 시간대를 골랐고 그와 마주 앉은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 아내와 어떤 관계입니까? 그는 눈을 조금 깜빡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은서님은 저와 책 이야기 많이 나누는 좋은 친구입니다. 친구, 그놈의 친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였어요. 상간남들이 흔히들 쓰는 표현 친구라면서 손을 잡고 눈빛을 교환하고 혼자 있을 땐 미소를 나누는 그 우정 말입니다. 그 손은 왜 잡았습니까? 그 쪽지엔 뭐가 써 있었습니까? 아내가 들고 간 케이크는 무슨 의미였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은 이미 주먹을 쥔 상태였고 그를 향한 증오는 목까지 차올랐어요. 그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날 은서님이 조금 감정적으로 무너져 있었어요. 집안 얘기를 하면서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위로를 해주려 했던 겁니다. 잠시 위로? 그게 손을 감싸주는 방식의 위로였나요? 그게 쪽지를 건네고 웃으며 교감하는 방식이었냐고요? 저는 이성을 놓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 녹음기가 있었고 그의 말을 하나하나 담고 있었으니까요. 감정적인 위로를 그렇게 주는 게 독서 모임의 방식입니까? 그게 꼭 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 당신은 이 상황이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각자의 해석이겠죠.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각자의 해석, 가정을 무너뜨린 행위를 두고도 해석이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전부 녹음했습니다. 이 녹음과 영상은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잠깐 보이더니 이내 표정을 지웠습니다. 그의 입에서 더는 할 말이 없다는 듯한 침묵이 흘렀고 저는 그 침묵을 끝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엔 기묘한 정적이 흘렀고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아내는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겠죠. 하진우 만났어. 제 말에 그녀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힘들어해서 위로했다고 하더군.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 말해. 도대체 언제부터였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 내가 몰랐던 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누군가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느낌이 처음이었어. 당신은 늘 피곤해했고 늘 바빴고 나는 그냥 사람이 되어보고 싶었어. 아내가 아니라. 그럼 나는 뭐였다는 겁니까? 그녀를 사람 아닌 존재로 만든 게 저였다는 겁니까? 그래서 넌 사람한테 감정을 주고 손을 잡고 쪽지를 건넸니?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없었지만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 집에 있지만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 앞에선 휴대폰도 놓고 다녔고 모임도 끊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관계였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없이 흘러갔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모임에 나가지 않았고 하진우라는 사람도 연락을 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정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부서진 유리처럼 날카롭고 아슬아슬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아무 말이 없었고 TV를 켜놔도 웃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다쳤다는 걸 서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큰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는 아무 일도 없었어. 진심이었어. 순간적인 감정이었고 지금은 후회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망가뜨렸는지 모른다는 걸.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다시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아이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집이 무너지는 걸 막고 싶어서. 제가 참는 게 맞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을 열다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었고 그 안에는 작은 USB 하나만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그걸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 영상엔 아내와 하진우가 독서 모임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둘만 따로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하고 대화할 땐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이 시간만큼은 진짜 내 모습 같아서 계속 있고 싶어. 제 몸이 굳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지만 그 말은 단순한 위로나 호감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명백히 마음을 나눈 사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녀가 했던 말, 내가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말,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처음이었다는 말. 그 모든 말 속엔 저에 대한 원망과 하진우에 대한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더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끝이 언제든 올 수 있단 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아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양육 문제에 있어서도 갈등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너졌고 그 무너짐은 의외로 조용했고 담담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그래도 한 번쯤 기회를 줘야 하지 않냐고. 감정은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 정도로 파국을 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믿음이 무너졌을 때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 틈에서 사람 마음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저는 이혼하고 나서도 한동안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봐도 그 눈에 의심이 붙었고, 누가 웃어도 그 뒤에 거짓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독서 모임이라는 말만 들어도 속이 뒤틀렸고 책장을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때 저는 책을 미워했습니다. 그걸 빌미로 한 만남, 그걸 빌미로 한 거짓말, 그걸 빌미로 한 감정이 저를 여기까지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고통의 기억도 조금씩 퇴색해가며 책을 다시 꺼내 보게 되었고 혼자만의 조용한 독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아직도 똑같습니다. 그날의 쪽지, 그녀가 하진우에게 건넸던 작은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저는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쪽지 속 글씨가 혹시 사랑해였을까? 혹시 이혼하고 당신과 새 출발하고 싶어요. 였을까? 그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가 아내를 평생 믿었던 시간 전체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제가 다시 누군가를 믿으려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자처럼 제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